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기억이 이런 인식을 심어줬죠.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재명 정부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긴급 소집했고 규제지역 확대하는 수요 억제 대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적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지금 부동산 얘기가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이긴 합니다만 집값이 뭐 미쳤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데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실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주로 이제 강남이나 그 인접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오른 걸 보도하다 보니까 전체 집값이 올라간 것처럼 약간 착시 현상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미디어가 그 분야에서 주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체인 것처럼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지금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비서울, 서울 이외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아파트와 비아파트. 예,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더 커졌다 그런 얘기네요. 더 노골화됐다고 보시면 노골적으로.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보려면은 예. 주로 전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한강 벨트 혹은 뭐 강남권 같은 경우 예. 강남 3개구하고 용산하고 마포, 양천은 모두 다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100을 넘어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블루칩 외에 또 옐로우칩이라고 하는데 뭐 광진구나 광동구나 이런 것은 뭐 거의 99% 회복했고 영등포하고 동작구도 98% 정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한쪽만 바라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이 지금 3월에 피크를 찍었죠. 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이게 1,20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역대 평균이 6,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버슈팅 되었다. 뭐 예. 과열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4월 들어서는 다시 5,000건으로 낮아졌는데 예. 이게 5월 들어서 다시 또 폭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8,000건 안팎이 될 거로 보여요. 5월에는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니까 이제 빚내서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이른바 조바심이 어떻게 보면 몰렸던 거죠. 이른바 이제 막판 수요 효과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판 수요 효과다. 네. 그러면 지금 강남구와 한강벨트를 거쳐서 오르는 집값 상승세가 혹시 노원, 도복, 강북 같은 쪽으로 더 번진다. 뭐 수도권으로 확산된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앞부분에 양극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국은 하반기에는 갭매우기 장세 혹은 이게 순환매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갭 메우기 장세. 그건 어떤 뜻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고점을 향해서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도 고점 대비 20% 이하로 지금 떨어진 곳, 말하자면 회복률이 80%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도.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요, 예. 지금 경기도 양주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고요, 오산이 26%, 그다음에 의정부가 24%, 고양이 21%, 그다음에 광명 뭐 20%. 그다음에 인천 연수구 이런 곳도 한 고점 대비 한 25%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노원구하고 도봉구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옛날처럼 갭 투자를 하는 어떤 시대는 아니죠. 예, 지금은 주로 똘똘한 한 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블루칩 시장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반기 들어서 금리를 낮출 거잖아요. 그리고 재정 지출도 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거처럼 뭐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그런 장세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차이를 좀 메우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아마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도 어느 정도 아마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기 집을 서울 이외에 아직 네. 회복세가 조금 느린 곳으로 집을 찾는 수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 이상 전고점에서 20% 이하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네요. 수도권에 서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남 뉴스만 보니까 전국 집값이 뭐 급등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서 대출을 조금 조이라는 신호도 자꾸 보내고 있는데 뭔가 규제를 더 할 것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부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투 트랙으로 쓸 거로 예상이 되어요. 투 트랙이요? 어떻게요? 한쪽은 결국은 공급 확대, 아마 파격적인 공급 확대 드라이브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은 결국은 수요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수요 조절. 근데 지금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몇 분 또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양도세나 종부세 드라이브를 아마 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게 넘치는 과수요를 이 초과수요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진입 단계의 문턱을 좀 높이는 어떤 방식이 말씀하신 이제 대출 뭐 규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거죠. 이게 약간 수요 억제라기보다는 저는 수요 조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요 조절. 예,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커졌잖아요. 네. 시장이 슈퍼파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작을 때는 관계없는데 지금 비대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목표를 예. 변동성 완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변동성 완화. 그러니까 네. 10% 오를 걸 5%로 이게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정부가 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걸 좀 이연시킨다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대출 카드도 좀 쓰고 그다음 한쪽으로는 또 공급 카드를 어떤 쓰는 이런 쪽에 아마 방안들이 곧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을 뭐 확대한다. 네.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 될 수 있나요? 그건 보기 나름이죠. 아까 저는 오히려 수요 조절에 더 가깝다고 보는 수요 거예요. 조절. 네. 근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한 게 그러면 규제 지역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통상적인 부동산 안정 방안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규제 완화를 많이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의 뭐 최근에요. 이게 뭐 규제 지역 확대나 뭐 토의제, 토지가 그것도 들어가게. 이미 다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책이 상충되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거는 전체 국정 과제의 어떤 그런 방향성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안정 방안을 펼쳐 나가는 데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찌 보면 정부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또 집값에 영향을 받을 텐데 뭐 한국은행이 그런 자료를 하나 냈네요. 네. 주택가격 기대 심리에 관한 보고서인데 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커지면 우리가 말하는 연끌, 네. 패닉 바잉이 나타난다. 뭐 지금 패닉 바잉 상황이라고 지금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끌 패닉 바잉이 나타나면 한 8개월 전후로 해서 후에 집값이 오른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심의 지표하고요. 네. 주로 이제 표본 통계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표본 통계는 좀 늦어요. 이게요? 근데 저는 8개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실거래가를 보면은 그 심리 지수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동행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간다. 예, 예. 네. 그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주택 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투자 자산화가 되면서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심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이 부동산 심리의 핵심은 불안 심리입니다. 불안 심리. 예, 그래서 이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은 이 시장은 펀더멘탈 경제 여건과 전혀 관계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심리 안정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역성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집값 왜 오르갑니까? 예, 여기에 상황이 바로 그렇게 안 좋은데. 예, 그게 바로 기저의 불안 심리가 어떻게 보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 지금 막판에 결국은 비성적 행동을 하는 이 수요자들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특히 장기 무주택자분들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좀 기다리면은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면은 연끌 매수까지 좀 안 갈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떤 무주택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어떤 후속 지금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좀 더 파격적인 공급 확대가 될까요? 그런 네. 파격적 공급 확대라면 그런 불안 심리를 조금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저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규모 공급 확대를 발표했고 네. 추진해 왔는데 현실에서는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를 공약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뭐 인허가를 좀 빨리 당기겠다. 뭐 패스트 트랙 이런 거는 이미 뭐 TFD가 만들어져서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또 TF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계획보다 실천이거든요. 실천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실천을 과연 어떻게 스피드하게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느냐가 네. 뭐 시장 안정에 뭐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은 지금 집값을 저희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얘기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좀 특이한 곳이 있네요. 네. 경상북도, 경북 문경, 네. 경남 진주, 강원 춘천. 아, 이뭐 이곳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데 혹시 이들 지역에 뭐 특징이 있어요? 주로 이제 교통 호재하고 입주 물량 감소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보지 마시고요. 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지방은 제 생각에 약간 다극화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극화되고 있다. 울퉁불퉁한 거죠. 동네마다 다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경이나 상주나 뭐 영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그 안동에서 영천으로 이어지는 중앙선이 이제 복선 구간으로 개통된 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뭐 고속도로가 뭐 뚫린다든지 뭐 이런 게 특징이 있는데 좀 공통적으로는 이게 입주 공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입주 공백. 예, 그러니까 지방은 기본적으로 투자재라기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집을 안 지어요. 네. 그러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또 사이클상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도 지방을 바라볼 때도 그죠 좀 더 현장 중심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방 전체로 본다면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골치 아픈 과제인데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뭐 어쨌든 중공업 미분양 네. 이른바 불 꺼진 아파트들의 문제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건설사들의 어떤 자금난을 가속시키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제 PF 혜택이요? 부실 문제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옥석가리를 해서 리스크를 좀 낮출 필요가 있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건설 시장하고요. 네. 아파트 매매 시장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저는 하반기 들어서 약간 좀 숨통이 트지 않을까 생각이 지방 아파트 매매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방은 7월부터 DSR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3단계. 6개월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어, 그리고 금리도 인하되죠. 예. 집값이 싸면은 대출 규제보다 금리 인하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니 뭐 집값 싸니까 대출 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공약에서 세종시 완성을 내걸었죠. 네. 그다음에 2차 공기업 이전 그걸
임기 내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기업 이전.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수도권의 튼실한 주택 수요잖아요. 이게 남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 트렌드를 갭매우기나 약간 그 순환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론 지방이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네. 네. 구조적 문제이다 한데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최악의 국면이 서서히 좀 이렇게 저는 마무리되고 있던 그런 느낌이 들고 예. 왜냐하면 2011년대 있잖아요. 네. 수도권 하우스포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 당시 부산에는 1년에 집값이 실거래가로 16.5% 올랐습니다. 혁신도시하고 뭐냐면은 예. 이 공기업 내려온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동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그냥 좀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 시장은 조금 하반기에 분위기가 호전될 수 있다. 세제 부분에서 정부가 아까 네. 말씀하신 세제 혜택이라는 건 뭐 양도세 면제 같은 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뭐 중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양도세 특례가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 근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공업 미분양이 아니라 일반 미분양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일각에서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 제가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건 좀 꺼리는 것 같고. 예, 네. 취득할 때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세율을 좀 낮춰주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도 3주택부터는 이게 8%거든요. 취득세가 지방도. 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단계 낮춰주는 거, 예. 뭐 그런 것들은 일단 좀 더 완화를 해보고, 뭐 만약에 조금 달아오르면은 다시 뭐 은이질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서울 위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